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블록체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지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블록체인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인 넘버원을 다시 찾아와 주신 분이죠. 아주대 사이버에서 보안학을 가르치시는 김종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김종현입니다. 그동안 저는 블록체인 관련돼서 책도 하나 쓰고 하고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떠오르는 암호화폐계 애널리스트죠. 김태현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케이프투자증권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기업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거에는 정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저는 아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고요. 대기업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을 인정했다고 보고 대기업도 여기서 뭔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제 대중들의 확산되기에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기업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존의 ICO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인 넘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부정적이다 생각하시면 2번 채팅방에 의견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벤트로 소정의 리플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터브 인수 소식이 알려져서 정말 시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게 IT 업계에서 좀 기록적인 일 아닌가요? 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조금 약간은 놀랐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소스 시장에 있는 이 오픈소스 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이 개발자들 집단을 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 아마존에 좀 뒤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기습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해서 여기다 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소식은 맞는 거죠? 어떤가요? 저는 뭐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프로그래머나 기술자들은 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예. 자기만의 놀이터가 사라졌다? 뭐 그러한 느낌. 그리고 과거의 자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아무 의도 없이 오픈소스에 무작정 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그렇기 때문에 이 기터브라는 자신들이 마음껏 향유하던 인프라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머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오, 그런 거군요. 저는 또 사실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발자들이
무료로 자기가 만든 코드를 관리해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운동장이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IT 공룡한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MS의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실컷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막 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MS가 자기의 회사의 유리한 정책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갑자기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니까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GitLab이라는 이런 다른 대안으로 좀 옮길까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 기터브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너무 밀접해지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곳이랑은 조금 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세계 최대의 어떤 코드 저장소로서의 위상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과거 리눅스라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오픈 소스에 대해서 적재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쪽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MS를 MS라고 부르지 않고 $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돈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터브가 2015년, 16년도에 시장에서 한 $20억 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된 공표된 금액이 $75억. 그럼 거의 4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기술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환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수상적인 면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제 어떤 기술자들의 그런 반발을 좀 누르기 위해서 기터브 인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네들이 윈도우와 결별하는 그러한 마지막 수순이다.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기터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의 먹거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향후 기터브는 더 이상 공공재로 남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데요. 기터브가 먹거리라기보다는 기터브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그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건 환경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기터브로 수익을 보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예.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목표 없이 8조 원이라는 돈을 쓸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목표가 있죠. 왜 없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분명히 어떤 네. 거대한 목표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터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오픈 소스 무료 공개 코드가 있죠. 이게 이 코드의 소유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기터브를 소유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거대한 코드, 무료 코드를 자기 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운영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IT 프로덕트의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을 바꿔가지고 기터브는 무료지만 우리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과 서비스는 더 유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채팅방에 지금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현태 초이님이 시장의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해야겠지만 탈중앙화를 넘어선 중앙 집권화로 가는 모습도 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을 제외한 자기들끼리 해먹는 ICO 등등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제대로 보신 코멘트 같은데요. 블록체인의 원래 철학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거대 기업이 뭔가를 소유도 안 되고 모든 이 민주화에 가깝게 대중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대중한테 소유를 하게끔 내버려두지 않겠고 자기 비즈니스 모델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탈중앙화는 이루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 이 블록체인 자체가 확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기업의 블록체인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또 중소벤처기업이 만들어서 이거를 블록체인을 확산시키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됐으니까 아주 그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서는 좋은 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깃허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로 자바가 있었어요. 이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냥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오라클이 자바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자바는 오픈 소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당시에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이 이 자바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오픈 소스로 유지를 할 것이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계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드로이드가 자바에 대한 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테크 업계에 있는 분들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 수준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죠? 아, 질문이 되는 날아올 줄 건가요? 알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바는 무료가 맞아요. 근데 자바를 쓰기 위해서 뭔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API라고 그러는데 이 API는 무료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구글 안드로이드가 그 API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자바는 무료인데 자바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은 공짜가 아닌데 썼다라고 해서 소송을 들어갔고 이 API들을 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 거죠.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고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제공하지만 블록체인을 쓰기 위한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유료화 서비스를 해버리면 이 블록체인을 쓰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P2P 간에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네. P2P 지갑이 없잖아요. 지갑을 누가 팔잖아요. 그럼 지갑을 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코어 엔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도구를 비싸게 받아들이면 그건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 마치 프린터를 싸게 팔아먹고 안에 있는 잉크를 비싸게 파는 거랑 같은 맞습니다. 논리거든요. 예, 예, 예. 네, 최근에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품으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기업들이 요새 많이 있죠. 보면은 SDS 같은 경우는 네. 넥스레츠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수많은 이 물류 시스템에서 이동되는 여러 가지 물류들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관리하겠다라는 거대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자회사를 많이 두면서 지금 일본, 홍콩 이런 데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얼마 전에 카카오지라고 해서 블록체인 지주회사 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블록체인 자회사를 각 국가에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는 ICO나 이 블록체인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허용해주지 않으니까 ICO를 허용하지 않고 하니까 외국에서 자꾸 만드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국내 기업 발전에 볼 때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이라고 보기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기관으로서 굉장히 큰 기업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이더리움으로 국제 온라인 송금 서비스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이 회사가 또 뭘 샀냐면 미국에서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폴로닉스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와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송금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하는 금융 서비스들을 자기네들 직접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 법안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지지 않고 자기네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벤처회사를 통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가 맞죠? 그렇죠. 갑자기라기보다는 조금씩 네.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 쪽을 발을 담가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시작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어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가시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탈중앙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라도 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그런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최신 기술을 잘 수용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도 나오겠죠. 네. 그게 대기업이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냥 일단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로 수익이 나는 모델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보다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 때문에 회사가 경쟁이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이런 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별로 안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안 보였다기보다는 대놓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외부에 네.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소위 말해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투자라는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그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그들이 검토해보는 대상 중에서 비중이 다른 녀석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좀 더 깊이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터디의 양이 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왜 선택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아까 해주셨는데 이런 거죠.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기업이 하는 이유가 뒤집기 한 판 하는 거 아니냐. 판을 크게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뭔가 이렇게 좀 군사를 빼고 뭔가 이렇게 효율화시켜서 뭔가 더 나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닐 것 예.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방금 전에 그건 아니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컨택한 몇몇 기업들은 네. 특히 굴뚝 베이스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네. 예, 굴뚝이라든지 오프라인에 베이스해서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넘버원을 군사화했다고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 시스템에다 넣어가지고서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은행같이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이거 송금 수수료 절감할 수 있네? 그러면 기존에 은행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의 고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오히려 뭐 뒤집기 한 판을 흔든다 막 이런 쪽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온라인이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미팅을 해보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런 걸 하나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언젠가 판을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보험이나 내지는 로또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곳.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좀 전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요, 이유가.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를 안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프라인 기업은 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가장 첨단이고 최신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기업이 이 블록체인 같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로 들어온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또 금융회사들이 송금 시스템이 지금 있죠. 송금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지금은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렇게 쭉 송금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네. 이 스위프트망이 안정화되면서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 시스템 구축해 놓은 거를 블록체인으로 바꿨을 때 송금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빼기라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는 고객이 내는 거거든요.
은행 자체가 스스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단 많은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그거를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고려해 보겠죠, 그때. 예,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라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 뭘까 보면 IT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중앙 집중 시스템일 때 우리가 어떤 IT 비용을 이만큼 시스템 보약에서 이만큼 비용이 든다고 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노드에 다 시스템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피어들이 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온라인 회사들이 블록체인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의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새로 시스템 구축하고 비용을 들이느니 블록체인으로 해서 한번 비용도 줄이고 새로운 이 기술에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채팅방에 또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찰스 황님이 참 코닥도 있죠.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돌리려고 코닥 코인 개발을 해서 상승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닥은 참 안타까운 기업이죠. 한때는 그 카메라 필름 시장을 다 지배를 했는데 결국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죠, 거의.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전통적인 시장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커나발레이제이션 혹은 자기 잠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기존의 시장이 있는데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가면 이 시장을 잠식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그럼 코닥이 왜 블록체인으로 뛰어들었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거라고 봐요. 예. 기존에 있는 필름 비즈니스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술에는 먼저 들어가서 한번 여기서 새로운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기존 좀 오래된 이미지에서 조금 신선함과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의 느낌을 줘서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코닥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한 네. 가지가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기업의 DNA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프라인 굴뚝기업은 오프라인 굴뚝기업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DNA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지금의 그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인터넷 기업 나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DNA는 이 두 가지와 또 다르게 따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코닥이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자신들의 성공 경험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근해야 됩니다. 불과 한 5에서 10년 전에 제가 그 펀드 매니저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마존 만들어진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적자만 내던 회사다. 그리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흑자 폭이 별로 그다지 크지가 않다. 이 회사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오프라인 굴뚝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유통회사들이 다 그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죠. 아마존이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보통 기업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거 비용을 차감한 게 보통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감가상각 차감전 영업이익 이걸 에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가상각 차감전 영업이익을 아마존은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굴뚝기업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면 있는 돈을 다 새로운 비즈니스나 아니면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거든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투자할까요? 그러니까요. 와.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네. 하는 회사가 살아남겠냐? 얘는 분명히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20년간 살아남았고 그 적자를 딛고 넘어서서 지금은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이 비싼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와. 자, 이게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기업의 DNA라는 거죠.
자,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DNA는 분명히 따로 존재할 겁니다. 아직 입증되거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러한 DNA를 과연 코닥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성공을 못한다고 단정 내리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또 생중계 나가고 있는데요. 채팅방을 통해서 코인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1번, 부정적이다 생각하시면 2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클로징할 때 2명을 뽑아서 리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요,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넣어서 시장을 흔들어 보려는 뭐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도요타의 소식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기업인데 블록체인을 들어와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한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도요타 기업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요타가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홍보 효과를 많이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굴뚝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이런 회사가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두 가지 부류의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면 이 도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하고 그 다음에 뭐 월마트라든지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그런 유통회사들이죠. 걔네들을 들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게 크게는 하나는 판을 뒤집는 거고 하나는 슬림화하고 효율화시킨다라는 컨셉이었었는데 바로 이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는 컨셉에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통업체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다른 마켓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한테 납품하는 회사한테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요타의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B라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집어넣으려고 할 적에 사실 이 A, B, C라는 회사는 적어도 짧으면요. 보통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내고 하는 기간만 2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걸리는데 짧으면 2년, 길면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오류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정하고 개선해 오면서 거래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빼고 새로운 업체를 넣는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그 자동차 회사가 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오류 정정과 여러 가지 협상에 관련된 사항들이 블록체인 블록 안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B라는 업체를 빼버리고 이 B라는 업체와 여태까지 거래를 했었던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기록을 D라는 업체한테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긴 시간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에 캐치업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연구원님 같은 분을 토요타에서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그렇게 기술에 대한 장부로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기술을 활용을 하면 또 엉뚱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비용 절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블록체인이 뭐 슬림화되고 뭐 이런 쪽보다는 비용 절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시스템이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해커의 공격을 받기 되게 쉽거든요. 타겟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해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보안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분산시킨다고 생각하면 해커들의 타겟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 비용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비용들이 다 고객들한테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IT 비용이. 비용이 많이 이렇게 줄까요? 근데 또 사람들도 많이 좀
없어지고 해서 좀 피해를 입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다른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예,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사람들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간에서 커미션 띄어먹는 애들을 배제해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비용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맨 서두에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돈을 뿌리는 단계가 일정 기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한다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왠지 블록체인을 도입 안 하면 좀 뭔가 유행이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유행처럼 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CEO들이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요. 블록체인 강의 들으시고 회사에 돌아오셔서 한 말씀이 우리도 좀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영문도 없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왜 도입해야 되는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지라는 걸 검토 없이 일단 우리도 블록체인 한번 도입해보자, 검토해봐. 이렇게 돼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확산에는 바람직하긴 한데 적합한 표현을 적합한 목적에 따라서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도입은 오히려 이 블록체인 산업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부정적인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쵸. 도입을 도입했더니 했는데 효과가 별로였다, 없다. 뭐 네,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런데 문득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비즈니스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중개자로서 돈을 버는 역할을 또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이 P2P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업과 블록체인은 조금 안 맞는 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가요? 예,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든 비즈니스를 만들든 그것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해요. 예, 통제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러다임이나 헤게모니를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스마트폰 OS에 관련된 헤게모니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스마트폰 업계에서는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OS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간 걔는 도태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OS를 가지고 있는 애플은 대성공을 거뒀죠. 자, 그런데 그러면 OS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다 성공을 했을까?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에 OS로 극찬을 받던 블랙베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키아나 팜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조차도 그 타이젠 받아라 그러는 그런 OS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블랙베리, 노키아, 팜은 다 휴대폰 사업에서 망가졌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삼성은 웃기게도 자기네가 개발한 OS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이 쓰는 구글 OS를 가져다가 구글 OS를 가져다 안드로이드 OS를 가져다가 대성공을 거뒀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헤게모니 싸움보다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오히려 기업이 우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 헤게모니 싸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대기업들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취하기보다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취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경향성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쇄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그런 특별한 점은 오픈된 그런 형태잖아요. 조금 틀린 개념의 블록체인이 아닐까요?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글쎄 저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게 폐쇄형이냐 개방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탈중앙화된 대기업의 역할이 없어질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 쪽으로 보면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 상에서도 시스템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뿐이지 그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부가 블록체인 도입했다. 그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하지만 그걸 누군가 검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폐쇄가 돼 있건 개방이 돼 있건 블록체인이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게 모든 이에게 다 꼭 허용이 돼야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한 고객에게 허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폐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모든 고객을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종 기업가에서 CEO들이 이렇게 블록체인을 도입하자 일종의 유행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좀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과대 포장돼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가요? 그 얼마 전에 그 기업체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재미있는 멘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녀석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그 다음에 모르면 모를수록 초록빛 청사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좋게 보고, 예, 그다음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그러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아니, 근데 잘 예, 모르는 사람 예, 중에서도 예, 초록빛으로 안 보고 예. 나쁜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예, 잘 모르면서 블록체인은 나쁜 거야.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건 거죠. 뭐냐면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 초록빛 청산이 맞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골머리에 썩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건 거고 결국 그거는 시간의 문제 아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요,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상품과 시장,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그 기능이 이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게 이런 정보를 쉽게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줄 때도 위변조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과거 같으면 대기업이 만들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은행이 뭘 거래를 해야 신뢰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 중소기업에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신뢰를 주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보고 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또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문제점이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문제점은 제가 또 한번 입장이시군요. 얘기해볼게요. 네. 문제점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블록체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좋은 책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는 앞으로 기술 발전하려고 그러면 한 3, 4년, 4, 5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에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 자체의 문제 중에 큰 거 하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게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뭐 샤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또 한 1, 2년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블록체인은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기술이 서서히 발전되면서 인터넷처럼 확산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이보그 님이요.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활동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라쿠텐이에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 뭐 인터파크, 뭐 이런 애들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라쿠텐이라는 회사는 온라인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은행, 그리고 소매점, 그리고 보험사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단순히 그 소매점에 있는 상품의 뭐 포인트를 블록체인화 시킨다, 내지는 은행의 포인트라든지 송금을 블록체인화 시킨다 이런 개념 정도 레벨이 아니라 네.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다른 비즈니스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만 떠들던 산업 간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 중에 되게 재밌는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 우리 채팅방에 지금 채팅방에서 쉬운 응용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 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우버 있죠. 우버. 네. 예, 우버를 대신하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라주제라고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우버는 공유 경제에 앞서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중앙화된 시스템이고 탈중앙화를 위한 라주제라는 회사가 나왔으니 이게 잘 될지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응용이 될 수 있고, 근데 기존에 하던 이런 비즈니스를 허물어뜨리는 거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같은 거 있죠. 네. 그건 반드시 대법원이 운영해야 되는 거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누구나 다 쉽게 P2P로 상대방의 부동산의 재산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몇몇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라는 거죠. 지금 시작된 정부가 있나요? 그러면 어느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도 하고요. 스웨덴도 그걸 하고 있고. 예, 예. 그렇군요. 지금 또 채팅방을 보니까 오늘 채팅방이 굉장히 열띤데요. 나른님이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자본이 투입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탈정부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혼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그러니까 ICO를 할 것이냐, ICO를 안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죠. ICO를 하지 않고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정부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그쪽에 포커싱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그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는 중앙 집중하냐 아니면은 분산하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것은 블록체인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그것이 계속 디벨로핑이 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을 하게 되고 폐쇄형이 발전을 하면 개방형도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러한 폐쇄형 블록체인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방형 블록체인의 기술도 계속 좋아지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약간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질문하신 것 중에 네. 대기업이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를 받고 그렇긴 있어요. 하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만이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저는 아까 개방형 폐쇄형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그 ICO, 코인, 암호화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제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코인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블록체인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진다고 봐요. 코인을 ICO를 금지시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위해서 필수적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양성화시켜주는 이런 방안으로 가면
굳이 ICO를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블록체인이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누구나 다 들어와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블록체인 산업하고 가장 암호화폐는 분리시켜가지고 암호화폐는 죽여야 되고 블록체인 살려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블록체인은 좀 활성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판에 깔려져 있는 것만 놓고 보면은 네.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폐쇄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굴뚝 기업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 정도 수준이지 판을 뒤집는 것에 관련된 것을 아직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ICO를 한다라는 것은 그 단순히 자금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ICO를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건 거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더스트리에 관련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블록체인의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야심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고 기존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ICO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연동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데이터 단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 회사가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 통합을 하는 거는 개발 시점에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회사만 쓰는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쓰여지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려는 코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 간의 데이터 표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표준 싸움, 패러다임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진 블록체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은 그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우느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트렌드에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물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벌써 한 발 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블록체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면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인해 가지고 전에 과거에는 못하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굉장히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주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리플 이벤트 당첨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먼저 의견을 주신 분 1번에는 20명 긍정적이다였고요. 2번은 부정적이다에 8명 의견 주셨습니다. 당첨자는요. 사이보그님, 행복님입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인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뭐 대기업이 이제 눈독을 들인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왔다고 이제 사회에 이제 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과 이 앞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부 다 투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기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과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암호화폐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 아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